자, 주제 유형 해봅시다. 주제 유형. 주제 유형이 수능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자, 주제 유형이 우선 18번부터 24번까지 나오는 유형이야. 주제 유형은 목적,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신유형으로서 밑줄의 의미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41번에서 제목이 하나 더 나와. 그지? 근데 어찌됐든 전부 다 뭐야? 얘들은 주제야. 즉 뭔 말이냐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게요? 이거야.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마음으로만 읽으면 된다고. 자, 근데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체를 이해한다면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18번부터 24번에 6개 나오고 41번에 제목이 나온다고. 근데 나머지 직접적으로 주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이는 유형들. 그게 총 15개야. 다 합히면. 따라서 직접적인 주제 묻는 게 7개.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주제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게 한 8개. 그러면 독해가 28문제잖아. 28개 중에서 지칭, 심경, 일치, 그 다음에 작문 3문제 빼고 나면 실제로 수능 독해 문제 80% 이상이 주제 찾기야. 뭔지 알겠지? 따라서 주제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명심하고. 자, 그러면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문이 있고 이게 선택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공격을 하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를 먼저 공격을 해야 돼. 뭔 말이냐면 자, 봐봐. 선택지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놨는데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공통단어와 특징단어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이 구분하기 편하게 여기 핑크색 계열이 공통단어, 노란색이 특징단어야. 즉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쪽에 나와 있는 얘들이 조기유학이란 단어잖아. 어릴 때 외국 가서 어학연수 가고 막 이런 거. 조기유학, 이게 공통단어야. 선택지에 2번 이상 나오면, 즉 5개 선택지 중에서 2번 이상 나오면 우리가 걔를 뭐라 그래? 공통단어라 그래. 그리고 걔가 결국은 뭐야? 이 글의 소재야. 즉 이 지문은 조기유학에 관련된 글이야. 이건 이미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즉 선택지에 2번 이상 나온 단어가 공통단어고 걔는 즉 그 공통단어는 뭘 나타낸다? 그 글의 소재를 나타낸다. 그러면 선생님, 근데 우리는 지금 주제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소재를 구체화하면 그게 주제야. 즉 뭔 말이냐면 이게 공통단어고 이 5개가 특징단어야.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느 국가를 선호하는지, 몇 살 때 가면 좋은지, 왜 조기유학을 가게 됐는지, 조기유학을 가면 단점이 뭔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끝난 거야. 이미 아직 우리는 지문을 읽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 글은 조기유학이라는 타픽을 가진, 즉 이 글의 소재는 조기유학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근데 이 글쓴이가 이 조기유학이라는 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했을까? 그건 이 5개만 생각하면 돼. 즉 조기유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선호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시기, 몇 살 때 가는 게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원인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나? 조기유학의 피해, 단점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나? 이 5개,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즉 이게 소재지. 이게 글의 소재. 그리고 이 노란색이 뭐야? 글쓴이가 이 소재를 구체화하는 방법 5가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2개를 더하면 우리는 뭘 바로 찾을 수 있어?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따라서 적어도 선택지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는 이미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끝났어? 이 선택지에는 조기유학이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나왔다. 따라서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조기유학에 관련된 거다. 자, 근데 이건 답 고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답 고르는 데는. 어차피 지금 다 조기유학이니까. 그러면 이 조기유학이라는 글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지? 비용 문제를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몇 살 때 가는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목표를, 요 노란색에 목표를 두고 읽어내야 된다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면 절반이 끝난 거야, 지금. 답을 향해서. 이미 절반은 간 거야. 지문은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뭐야, 우리는? 이 글의 주제의 절반은 가버린 상태라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우리가 선택지를 이용해서 이미 절반은 먹었어. 그럼 이제 어디를 공격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문을 공격하는 거야.
지문을 공격하는데 지문은 수능 지문은 보통 6개,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6개, 7개 문장으로 글을 쓰다 보면 글의 전개 방식이 다양할 수가 없어. 따라서 선생님이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지? 그랬더니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보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이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첫 문장 또는 주제 표현 또는 연결사 앞뒤 또는 끝문장 요 네 군데에 나올 수밖에 없어. 6개, 7개 문장이야 고장. 뭔 문제 알겠어? 막 500개 문장, 700개 문장 이런 게 아니에요. 6개, 7개 문장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시오. 그러면 글의 전개 방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뻔하다고. 따라서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일어든 중국어든 불어든 무조건 뭐야? 6개, 7개 문장으로 주장을 펼치려다 보면 그 주장은 요 네 군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 이 글의 소재는 조기 유학이다. 근데 내가 집중할 건 뭐다? 내가 집중할 건 비용이냐, 국가냐, 그 다음에 시기냐, 원인이냐, 단점 요 5개만 생각하고 있대. 그 5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러면 첫 문장이라는 건 당연히 어디든 있을 거고 끝 문장도 어디 생각해봐. 6, 7문장으로 말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첫 문장에 말 안 하긴 힘들어. 또는 이야기를 끝맺을 때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지? 보면 이제 따라서 주장은 첫 문장 또는 끝 문장에 나올 거고 어떤 지문이든 당연히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세게 읽어야 돼. 그 대신 주제 표현하고 연결사 즉 주제 표현 여기 선생님 다 써놨어. 명의 중 인물이야. 명의 중 인물. 명령문. 동사 원형이나 don't나 never로 시작하는 문장. 이거 안 써진 사람 자료에 정리해. 동영상 멈추고. 그 다음에 의무는 뭐 해야 된다는 영역 표현.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need to. 그 다음에 중요성을 나타내는 뭐 it is important to, it is important that 이렇게 나오면 뭐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런 거니까 뭐 당연히 주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용부어가 나오면 그것도 뭐야? 속담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그래서 주제 표현이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주제야. 왜? 물음을 갖다 줬다라는 건 뭐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갖다가 기다려달라 이거거든. 그잖아. 누가 전화했고 선생님 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그 말은 뭔 말이야? 그 얘기를 내가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주어 독해라는 건 뭐냐면 강약이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세게 있고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있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강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첫, 주, 연, 끝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됐지? 따라서 첫 문장, 끝 문장 그 다음에 연결사는 저기도 써놨지만 역접 인간은 뒤, 예시 열거는 앞, 대조는 앞과 뒤의 차이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됐지? 그 다음에 주제 표현은 명, 의, 중, 인물. 지금 이거 판서 안 돼 있는 거기 안 적어져 있는 사람들 반드시 적어야 돼.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끝났네. 자 반드시 뭘 먼저 공격한다? 선택지를 먼저 공격한다.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로 소재를 예상한다. 됐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봤던 거 한 번만 더 보면 보통 한 지문에 단어가 250개가 있으면 요거에 관련된 게 200개가 나오고 공통 단어에 관련된 게 요거에 관련된 게 50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그러면 뭘 약하게 읽어야 돼? 이걸 약하게 읽어야지. 왜? 어차피 모든 선택지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니까 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세게 읽어야 될 건 뭐야? 요거 5개를 세게 읽어야 되는. 요 5개가 뭐야? 글쓴이가 구체화하고 있는 포인트 5개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선택지를 활용해가지고 공통 단어로 소재를 예상해. 이 지문의 소재는 뭐겠어? 조기 유학에 관련된 거야. 어릴 때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근데 그 조기 유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기의 주장을 구체화할 거라고. 근데 그 구체화하는 게 뭘까? 이미 선택지에 다 나와 있어. 돈이 얼마 든다. 선호하는 국가가 주로 요즘 어디다. 몇 살 때 가는 게 좋다. 조기 유학을 떠나는 원인은 뭐다. 근데 그 단점은 이렇더라. 요 5개 중에 하나로 자기의 주장을 구체화할 거라고. 그러면 그 5개에 집중하면서 이제 뭐야?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문에서는 어디를 세게 읽으면 된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 그 4개를 세게 읽는 거지. 그 4개만 읽으라가 아니야. 강약이라 했잖아. 그 4개는 세게 읽고 나머지는 약간 약하게 읽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에 요 5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 있을 거라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렇게 하면 지문을 볼 때 선택지를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지문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좋은 독해 핵심은 뭐야? 강약이야. 중요한 건 세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해. 첫 번째 뭐다? 선택지를 활용해서 예상하고 들어가기. 두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해봤더니 주장은 주로 어디 있더라? 첫 문장, 주제표현, 연결사 앞뒤, 끝문장. 따라서 요 네 군데를 세게 있고 나머지는 약간 약하게 있고. 됐지? 요 두 개만 명심하면 충분하겠네. 자, 이렇게 하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기본 버전은 된 거고, 자, 이건 압축 버전이야. 자기가 좀 자세하게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긴 버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심경 분위기 어조. 유형별 풀이에서 심경 분위기 어조는 쉬운 거야. 자, 우선 이거 하나만 찾자. 쉬운 문제는 절대 쉽게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빈칸이나 뭐 문장 삽입 이런 건 어려운 거잖아. 특히 빈칸 같은 건 뭔가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거 그 이상, 그 이면의 숨은 뜻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 근데 쉬운 문제, 대표적으로 심경 분위기, 일치, 지칭, 그 다음에 듣기 17문제 이런 건 뭐야? 머리로 풀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푸는 거라니까. 머리로 상상하면 안 된다고. 뭐면 알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푸는 거야. 근데 선생님 쉬운 문제를 푸는데 독해가 잘 안 돼요. 뭐야? 쓸데없는 걸 독해하니까 그렇다니까? 정답률이 80% 90%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정답의 근거는 쉬운 데 있다는 뜻이라고. 대표적인 게 심경 분위기 어조야. 뭐면 알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풀자. 그러니까 빈칸처럼 눈으로 풀면 안 되고 머리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 그냥 듣기는 그냥 귀로 들리는 게 답이라니까. 듣기 풀면서 너무 추론할 필요 없어. 심경 분위기 일치 지층도 마찬가지야. 너무 머리 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선 심경 분위기는 선택지의 어휘를 알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야. 따라서 평소에 심경 분위기 문제에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된다. 어조도 가끔 나와. 다음에 글쓴이의 어조. 같은 말이야. 글쓴이의 심경 뭐 이런 거니까. 자, 이런 유형을, 그러니까 심경 분위기 같은 이런 유형은 정답을 찾는 건 쉽지만 전체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건 매우 까다롭다. 즉 뭔 말이냐면, 자, 이게 심경 문제 지금 얘인데 실제로 이 중에 절반은 독해가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야?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건 쉽다니까. 좀 이따 보여줄게. 오케이? 따라서 무리하지 마. 따라서 봐봐. 답을 찾기는 쉬워. 즉 답의 근거는 아주 쉽게 나와. 근데 10문장이 10줄이 있다. 예를 들면 10줄이 있어. 그러면 7줄이 해석이 안 돼. 3줄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도 답은 보여. 뭔 말인지 알지?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독해가 안 되는 어려운 7문장을 붙잡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전체 지문 독해를 하려고 그러지 마. 따라서 지문의 세세한 내용을 독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 위주로 읽어야 한다.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 위주로 읽는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알지? 자꾸.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가끔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글의 분위기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다음 글에서 심경의 변화 또는 분위기의 변화를 묻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예를 들면 변화를 물으면 이 정도쯤에 예를 들면 플러스라는 감정이 나오겠지? 또는 플러스라는 부지기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구도야. 반대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뭐야? 요 뒤에는 플러스가 나오고 이런 구도지 실제로. 뭔지 알지? 그래서 요 지점을 잘 보면 돼. 어떤 변화의 포인트. 오케이? 요 지점만 보면 되겠네.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심경이나 분위기를 묻는 건지 아니면 변화를 묻는 건지. 만약에 변화를 묻는 거라면 앞부분에 A라는 심경이 나오고 뒷부분엔 B라는 심경이 나오는데 변화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주로 뭐겠어? 플러스가 나오면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뒤에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라고. 긍정, 부정을 장난칠 거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봐봐. 우선 풀 때 어떻게 해?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다 알아야 돼. 이건 당연히 꼭 알아야 돼. 따라서 만약에 자기가 선택지, 심경 분위기 선택지를 모른다. 그럼 선생님한테 심경 분위기 어휘를 정리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돼. 오케이? 그것만 외우면 돼. 자, 이건 플러스야. 안락하고 뭐 따뜻한. 그잖아. 공포스럽고 비극적인 마이너스야. 그죠? 우울한 마이너스야. 활기차고 축제 분위기 플러스야. 바쁘고 짜증스러운 마이너스야. 우선 이렇게 선택지를 긍정, 부정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시키라고. 오케이? 첫 번째,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를 시킨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글을 읽을 때, 지문을 읽을 때
요 지문을 읽을 때도 철저하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심경, 긍정적인 심경인가 부정적인 심경인가를 보여주는 단어 위주로만 읽는 거야. 쭉 읽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좀 이따 보면 이 단어가 눈에 띄게 이게 뭐야? armchairs, 안락의자야.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안락의자. 그럼 여기서 약간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심경 분위기는 특히 뒷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뒷부분에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잖아. 뭔가 젠틀리하게 코를 곤다. 편안해 보이잖아. 그 다음에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 그 다음에 코를 골면서 침대로 간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뭐야? 긍정적인 분위기잖아. 그렇잖아. 뭔가 휴식을 느끼는 느낌. 그치?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은 없다고. 나머지는 독해가 어려워. 금방 내가 친 것만 보는 거지. 자, 그렇다면 플러스잖아. 그럼 플러스는 몇 번이야? 플러스는 1번 아니면 4번이잖아. 나머지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 두 개 중에 고르면 돼. 자, 활기차고 축제 분위기 이건 안 되잖아. 지금 안락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다가 코를 골고 침대로 가는 건데. 뭔지 알겠어?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네. 뭔지 알겠지?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시킨다. 지문을 읽을 때도 철저하게 전부를 번역하려 하지 말고 긍정, 부정이 보여지는 부분 위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위주로 그 지점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심경 분위기가 드러나는 그 지점 위주로.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면. 자, 이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 자, 선택지 보면 자, 비판적인 마이너스, 감사한 플러스, 회의적인 마이너스, 사죄하는 마이너스, 재미있는, 유머 있는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거 위주로 읽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자, 작가들은 뭔가 외로움을 느낀대. 그러나 역접이 나왔으니까 역접은 유형 불문하고 중요한 거야. 그럼 뒤를 세게 읽어야 되겠네. 나는 너무너무 행운하다. 이렇게 멋진 그지 뭔가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지식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가족 같은 그룹들의 일원이 되어서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무슨 연구회 활동을 해. 근데 내가 우리 연구회 10명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연구회 멤버의 일원이 되어서 너무 행운입니다. 자, 그 말은 플러스잖아. 내가 이렇게 좋은 그룹의 일원이어서 너무 좋다. 플러스잖아. 자, 플러스야.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는 몇 번이 있어? 2번 감사함하고 5번 유머스러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게 유머스럽다는 말이 안 되잖아. 적어도 유머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훌륭한 그룹의 일원이어서 행운이다. 감사함인 거지. 내가 이런 그룹에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행운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당연히 몇 번이겠어? 여기서는 당연히 grateful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 뭔 알겠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자, 유형별 풀이에서 일치 한번 해볼게. 주제하고 빈칸 사이에 네 문제가 나오지. 도표가 한 문제, 내용이 한 문제, 안내문이 두 문제. 뭐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아주 쉬워. 아주 쉽고 정답률도 높고. 근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대신 요 두 개는 듣기 할 때 동시에 풀어도 돼. 일반적으로 듣기 할 때 동시에 푸는데 가능하면 얘는 하지 마. 얘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우선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내용일치라고 불러. 내용일치. 그지? 지문 있고 선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표의 내용과 일치. 이걸 도표일치라고 부르는 거고. 편의상. 그지? 그 다음에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이걸 갖다 안내문 일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일치는 요 세 종류고 한 문제, 안내문이 두 문제가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주의해야 돼. 네 문제가 있으면 보통 세 문제가 불일치고 한 문제가 일치가 나오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불일치는 상관없는데 일치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 자, 1번, 오케이, 여기 틀렸네. 2번, 여기 틀렸네. 3번, 여기 틀렸네. 이렇게. 근데 4번이 애매한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요게 이제 날아가는 거야. 요게 날아가고, 4번이 애매하네? 오케이, 5번을 봐야지. 그래서 5번을 딱 보고 있는데 쭉 읽으니까 여기가 딱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뭐야? 여기 틀렸네? 그래 놓고 5번을 골라버린다고. 왜냐면 우리는 불일치를 찾는 게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일치를 찾는 것보다는 불일치를 찾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틀렸네 그랬으면 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 틀렸네 그래 놓고 이걸 골라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여부를 갖다 꼭 표시를 해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일치라면 요 앞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실수를 갖다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면 알지? 불일치는 상관없는데 일치 경우에는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타픽을 예상하란데 뭔 말이냐면 여기 7번에 3번 같은 경우
여기 문제를 갖다 먼저 읽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플라이어가 전단지란 뜻인데 여기를 보면 전단, 배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걸 보면 무슨 전단, 배포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전단, 배포에 대해서 뭐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서도 자 피라루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뭘까 했는데 여기를 쭉 읽어보면 뭐야? 아 무슨 물고기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스텝이 뭐냐면 일치, 불일치 주의하기. 특히 불일치는 누구나 잘 실수 안 하고 잘 넘어가는데 일치에서 왜냐면 우리가 불일치를 갖다 찾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일치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그 다음에 문제와 선택지를 이용해서 타픽을 잡자. 요게 첫 걸음이야. 자, 요게 됐으면 이제 두 번째 요건 알아둬야 돼. 데이터로서 정답이 되는 확률이 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성급하게 고르지 말라고. 주로 3번, 4번, 5번 특히 4번, 5번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뭔지 알지? 물론 2번이 되는 비율도 있기는 해. 뭔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2번이 답인 것 같아. 그래도 성급하게 고르지 말고 뒤에를 읽으라고. 왜냐면 이건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걸 고른 거니까. 근데 선생님 2번 아니면 4번 같아요. 그럼 뭘 찍어야 돼? 확률이 얘도 50%고 얘도 50%예요. 그럼 뭘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지. 뭔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 2번일 확률이 95%고 이거 5%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찍어야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건 데이터로서 알아두라고. 데이터로서.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을 답을 골랐다. 그럼 뭐야? 확인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또는 답이 2번 아니면 5번 같아. 그럼 뭐야? 5번을 찍는 게 바람직하다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자, 그 다음에 자 선택지를 미리 한 개씩 있고 그에 대한 OX를 판단하고 그 다음 있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뭔 말이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걸 먼저 읽지 말고 이걸 먼저 읽으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OX 여부를 갖다 여기서 찾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 이제 뭐야? 요거에 대한 OX 여부를 또 뭐야? 여기 올라가서 찾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뭔 알지? 미리 선택지를 읽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읽으라니까. 지문에 15줄이 있어. 여기에 5줄이 있어. 그럼 뭐야? 여기 있는 15줄 중에서 5줄을 읽고 10줄은 뭐야? 가볍게 읽자는 거지. 이건 세게 읽고 이건 약하게 읽자. 강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유형별 풀이 핵심은 뭐다? 지문에 강약이 있어야 돼. 강약이 있으려면 지문을 읽을 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자, 일치 같은 경우는 뭐다? 미리 선택지를 읽고 이거에 대한 OX 여부,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지점만 강하게 읽자. 뭔지 알겠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쓸데없이 15줄을 다 세게 읽지 말고 요 선택지에 관련된 5줄만 세게 읽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택지를 보고 그 선택지의 내용에 대한 OX 여부만 판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문을 읽어야 된다고. 됐지? 자, 됐고. 그지? 선택지를 미리 활용하자. 반드시 지문보다는 또는 도표보다는 선택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OX 정보만 얻어내는 목적으로 읽어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니어야. 바니어 장난을 많이 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그지? 실제로는 뭐냐면 사용한다는데 사용 안 한다고, 풍부하다는데 풍부하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되고, 그러잖아. 매년 수량 제한 없이 매년도 반대말이 있잖아. 뭐의 반대말이야? 경년 뭐 이런 거. 2년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수량의 제한 없이는 뭐야? 수량의 제한 이씨 이렇게 될 수 있고, 원주민의 반대말은 뭐야? 외지인 그잖아. 태어나서 여기서 쭉 산 사람이 원주민이면 그잖아. 한 30살쯤 먹고 우리 동네로 들어왔어. 그러면 외지인이지. 이런 식으로 바니어를 세게 읽어야 돼. 바니어를. 오케이? 항상 바니어로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자, 바니어를 세게 읽으면 되겠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문의 순서가 지문이 이렇게 있고 선택지가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지문도 여기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2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3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순서하고 이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고. 그래서 항상 이거 보고 이 순서대로 판단하면 돼. 왜? 이 선택지 순서하고 지문의 순서가 동일하니까. 뭔지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끔 1번이 여기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예를 들면 2번이 여기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여기 3번, 4번, 5번이 조밀하게 딱 붙어서 나온다고. 근데 거의 대부분 항상 순서대로 나오니까 여기 뭐가 안 나온다고 놀리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보면 되겠지? 그거 정도 주의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문의 순서, 선택지의 순서하고 지문의 순서가 동일하니까 선택지 보고 위에서부터 쭉 비교하면서 내려오면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봐봐.
선택지 내용이 지문에 만약에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럼 추론하지 말라니까. 이건 쉬운 문제야. 추론은 빈칸처럼 어려운 문제에서 하는 거고 일치처럼 쉬운 문제는 뭐야? 그냥 풀면 된다니까. 머리를 쓰지 말고 눈으로 풀으라고, 눈으로. 어려운 문제는 머리로 추론하는 거지만 쉬운 문제는 추론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푸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건 불일치지. 정보가 없어. 그럼 뭐야? 불일치로 취급하면 된다니까. 반드시 거기서 틀렸다는 증거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없는 내용이면 불일치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상상하지 마. 없는 내용은 불일치 취급한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점검만 한번 해보면, 자, 우선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선택지를 읽어서 타픽을 예상한다. 그 다음에 선택지의 비율, 정답이 되는 비율 좀 알고 있어요. 앞에서 너무 성급하지 말자. 그 다음에 반드시 지문을 읽기 전에 선택지를 미리 읽고 그 선택지에 관련된 내용만 세게 읽자. 됐지? 반이어 주의하자. 반이어를 갖다가 세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선택지 순서대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선택지 보고 지문 보고 선택지 보고 지문 보고 이렇게 쭉 풀릴 거라고. 뭔 말인지 알지?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지문에 언급이 없다. 그럼 뭘로 취급하자? 불일치로 취급하자. 됐지? 일치 문제는 쉬워. 그렇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그리고 듣기 할 때 푸는 게 좋아. 듣기 할 때 풀어도 돼. 그러나 뭐다? 도표 문제만큼은 듣기 할 때 풀지 마.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낱말 유형. 뭐 제목이 뭐 이렇게 어휘 적절성 파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문제 보면 문맥상 낱말, 이제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아서 그래서 낱말이라고 부를게. 어휘로 부를 수도 있고, 그지? 어휘로 부를 수도 있고. 낱말 문제인데 자,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고 낱말 문제는 두 종류가 있어. 선택형하고 밑줄형. 자, 선택형은 이렇게 생긴 거지. A에서 둘 중에 뭐 쓸래? 우호적인, 적대적인. B에서는 뭐 쓸래? C에서는 뭐 쓸래?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도. 밑줄형은 밑줄 5개를 주고, 그지? 여기에 보면 present가 밑줄, less가 밑줄, often이 밑줄 이렇게 돼 있겠네. 이걸 밑줄형, 그지? 5개 중에 고르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좀 더 쉽지, 선택형이. 왜냐하면 여기가 A가 3대2가 되면 3이 답일 확률이 높고 B가 2대1이 되면 2가 답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게 뭐야? 어휘하고, 그러니까 어법하고 낱말 중에서 이 선택형하고 밑줄형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선택형이 나오면 3대2에서는 3이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게 풀어라가 아니고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낱말 그러면 2개만 기억하면 돼. 주제 플러스 반이어. 근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8번부터 24번에 뭐가 나와? 주제가 나와. 18번부터 24번 사이에. 그 다음에 25번부터 28번쯤에 뭐가 나와? 일치가 나와. 근데 일치유형은 뭘로 풀어? 일치유형은 풀 때 우리가 반이어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야. 반이어를 이용해서. 근데 그러면 낱말이 어디에 나와? 보통 요 뒤에 29번 또는 30번에 나온다고. 따라서 낱말이 나오는 29번 또는 30번 앞에 있는 주제 유형. 그 다음에 반이어는, 그러니까 일치 유형은 반이어를 이용해서 푸니까 요 앞에 나오는 주제 유형하고 일치 유형 그 두 개를 푸는 핵심 포인트인 주제 찾기하고 반이어 활용하기 요 두 개를 이용하면 낱말이 풀린다는 거야. 오케이? 낱말은 무조건 뭐다? 주제를 떠올리면서 반이어를 넣는다. 이게 다야. 첫 번째 이제 주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여기 A, B, C가 나오는 지점이든 아니면 밑줄이 나오는 지점이든 전부 다 뭐야?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주제를 떠올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어떻게 푸는 것도 방법이야? 우리가 주제를 찾는 방법 배웠잖아. 첫 주형 끝.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첫 번째 뭘 찾아? 주제를 찾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면서 뭘 생각하면서 반이어를 생각하면서 풀어본다. 이렇게 두 번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낱말 문제는 100% EBS 연계야. 따라서 지문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만약에 EBS의 로직 플로우, 즉 줄거리를 숙지하고 있다면 너무 쉬운 게 되지. 왜? 이미 주제를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낱말 문제는 보통 모의고사 이때는 정답률이 60% 정도 나온다면 실제 수능이나 그지? EBS가 연계되는 모의고사에서는 80% 이상이 나와. 왜? 이미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거든, 수험생들이. 오케이? 따라서 EBS가 연계되는 수능에서는 상당히 쉬운 유형이야. 올바르게 준비만 한다면. 뭔지 알겠지? 근데 1, 2학년, EBS 연계는 3학년 때 6월, 9월 수능만 되니까
6월, 9월 수능을 제외한 3학년 6월, 9월 수능을 제외한 1, 2학년 모의고사나 기타 3학년 모의고사에서는 EBS를 연계가 안 되니까 주제를 모르잖아. 따라서 뭐야? 처음에 쭉 읽으면서 첫 주연 끝의 관점에서 주제를 찾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반이어만 넣어본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됐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주제를 계속 주제를 엽니다. 이제 주제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많이 나오긴 해. 물론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야지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걸 풀 때 주제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앞에다 주제를 주는 게 일반적인 이 글의 특성에 맞는 형태긴 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선택형하고 밑줄형이 있는데 선택형은 그지? 요런 게 선택형이라 했어. A에는 둘 중에 뭘 쓸래? 둘 중에 선택해라. B에서 둘 중에 선택해라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밑줄형은 5개 밑줄 중에서 답을 골라라 이거야. 자, 근데 선택형은 기본적으로는 반이어야 여기서 favorable 우호적인, hostile 적대적인 이런 거잖아. 또는 3번에서 보면 여기서는 뭐야? diminishing 줄어들다, increasing 증가하다 이런 식으로 반이어가 나와. 근데 예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철자 유사어가 나왔어. 즉 inquire 쓸래, acquire 쓸래, describe 쓸래, prescribe 쓸래 이렇게 나왔다고. 그지? 철자 유사어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즉 철자 유사어 혼동어는 안 나오는 추세야. 거의 반이어야. 뭔 말이야, 그지? 따라서 반이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되겠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밑줄형은 거의 무조건 반이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밑줄 친 단어에 반이어만 떠올리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present니까 뭐야? 존재하는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less 더 적으니까 더 많은을 넣으면 되고 often 자주니까 뭐야? 드물게를 넣으면 되고 assist 도움이 된다니까 뭐야? 피해를 준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무조건 주제를 생각하면서 반이어만 넣으면 딱 걸리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낱말은 됐네. 그 대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이어기 때문에 부정어나 준부정어를 함정어로 준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문제 한번 봐볼까? 이 문제 한번 봐보면 슉슉슉슉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얼핏 애들이 increasing을 골랐거든?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실제 답은 뭐였어? diminishing이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not이란 단어를 놓치면 정반대 답을 고르게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not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니고 centralized가 답이야.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정반대를 고르게 돼 있다고. 뭔지 알지? 따라서 반이니까 덥다 춥다야. 근데 앞에 있으면 뭐야? 춥다하고 똑같은 게 덥지 않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부정어를 장난 많이 치니까 꼭 주의하라고. 오케이? 부정어 장난. 그 대신 뭘로 치겠다? 최근에는 no나 not이나 never 대신에 준부정어. 그지? rarely, scarcely, few, little 뭐 이런 거, seldom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부정어 함정에도 주의하셔야 할 부정어든 준부정어든 주의하세요. 됐지? 자, 낱말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주제를 먼저 찾는다. 그리고 주제를 떠올리면서 반이어를 툭툭 넣으면 걸리게 돼 있다. 됐지? 근데 3학년 때 6월, 9월 수능에서는 EBS 연계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주제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로직 플로우로 우리가 다 숙지를 시켜줄 테니까. 그럼 뭐야? 평균 2분 걸리던 문제를 20초면 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 뭐만 알지? 근데 그건 3학년 6월, 9월 수능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자, 빈칸 유형별풀이 이론 정리해보자. 빈칸. 뭐 결국 1등급을 결정하는 건 빈칸이니까. 자, 우선 빈칸은 기본적으로 건너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빈칸은 31번부터 34번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빈칸은 건너뛰고 나머지를 다 풀고 마지막에 빈칸을 푸는 게 좋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나 아니면 3학년 모의고사에서 3월, 4월, 7월, 10월은 EBS 연계가 없어. 근데 3학년 모의고사 중에서 6월, 9월, 수능 요 세 개만큼은 EBS가 연계가 된다고. 다시 한번 1학년은 EBS 연계가 없고 2학년도 없고 3학년은 EBS가 연계가 돼. 언제? 3월, 4월, 7월, 10월을 말고 6월, 9월 수능에서는 EBS가 연계가 된다고. 자, 근데 연계가 어떻게 되냐면 31번은 100% 연계야. 항상 연계됐어. EBS 지문을 똑같이 갖다 써. 32번은 됐다 안 됐다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는 연계가 됐어.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있어 이건. 요 두 개는 항상 안 됐어. 이해되지?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 앞에 지문을 딱 두 줄을 보면 나머지 문장이 한글로 떠오르게 준비가 다 돼 있잖아. 로직 플로우로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거나 3학년 3월, 4월, 7월, 10월 모의고사면 빈칸은 무조건 건너뛰고 마지막에 풀어. 오케이? 그러나 3학년 모의고사 중에서 6월, 9월 수능은 앞에 두 문장을 딱 보고 EBS 연계라고 느껴지면 즉시 풀어. 뭔 말인지 알겠지? EBS 연계라고 느껴지면 완전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EBS 연계라는 게 느껴지면 굳이 빈칸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따라서 넘어가지 말고 공격적으로 풀어도 된다. 됐지? 기본적으로 EBS는 마지막에 푼다. 다른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네 문제를 푼다. 단 3학년 6월, 9월 수능에서는 EBS 연계가 체감되면 즉시 풀어도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EBS, 빈칸 유형을 갖다 공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빈칸 포함한 문장을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선택지를 넣어서 목표, 방향을 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해내 선방. 뭔 말인지 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요약문에서도 했고 빈칸을 기본적으로 빈칸은 뭐야?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빈칸 포함한 문장을 마치 우리가 요약해서 미리 요약문을 분석하고 목표를 방향성을 정했던 거하고 똑같아. 빈칸에서는 빈칸을 포함한 문장. 예를 들면 이 문장이 빈칸이잖아. 그럼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설사 끝에 있을지라도 이걸 먼저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해내 선방 해볼게. 빈칸이라는 것은 거의 똑같지 않다. 무엇과? 여행을 여행을 가지 않은 거. 나래로 전혀 여행을 안 한 거하고 똑같대. 즉 뭔 말이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건 여행도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뭐야? 이제 이거 완전 읽었잖아. 다시 한번. 해석은 뭐다? 빈칸은 거의 똑같다. 무엇과? 여행을 하지 않은 것과. 이게 뭐야? 해석이야. 자, 내 걸로 만들어 볼게 뭐야?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여행한 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행하지도 마. 이런 말이라고. 자, 선택지를 넣어봐. 그럼 뭐야? 지도 없이. 그 다음에 뭐야? 동반자 없이. 그 다음에 느리게, 빠르게. 그 다음에 뭐야?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뭐야? 방향성이 정한 거지. 요 5개, 즉 지도 없이 여행하기, 동반자 없이 여행하기, 느리게 여행하기, 빠르게 여행하기, 다른 길로 여행하기. 요 5개 중에서 여행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나쁜 방법이 뭘까요?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야. 다시 한번. 요 5개 중에서 여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방법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게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방향성을 잡은 거야. 됐지? 해내 선방. 완전 했네. 자, 두 번째. 금방 우리가 잡았던 이 방향성이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 주제하고 똑같을 거라고. 따라서 이제 그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풀어가되 그게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 우리가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따라서 우리가 주제 어떻게 했어? 첫, 주, 연, 끝 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끝 문장이 있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였어? 여기 주제였겠지. 근데 여기를 빈칸으로 뚫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여기서 주제를 찾아. 그리고 그 주제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 여기다. 왜? 결국 빈칸은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방향성을 정하는데 그 방향성 결국 뭐다? 주제하고 동일할 거다. 따라서 주제를 찾는 첫, 주, 연, 끝 중에서 여기가 만약에 빈칸이 됐다. 그럼 뭐야? 요 3개를 이용해서 주제를 찾아.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 돼. 왜? 한 개의 지문에는 주제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주제를 찾았다면 요 빈칸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야 돼. 왜? 하나의 지문에는 주제가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빈칸이 나오는 위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따라서 결국 뭐다? 빈칸은 주제와 같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라고. 따라서 빈칸이 뚫렸으면 나머지를 이용해서 주제를 잡고 그 주제와 동일한 걸 빈칸에 넣어주면 된다. 왜? 한 개의 지문에는 주제가 하나만 있어야 하니까. 됐지? 자, 그럼 된대. 결국 같은 말이니까. 됐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재진수를 먼저 이야기했네. 뜻은 같지만 생김새는 다른 단어. 뭔 말이냐면 키가 작다, 단신이다. 뜻은 같지만 생김새는 다르잖아. 못생겼다, 추남이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뜻은 같잖아. 덥다, 시원하지 않다.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예시가 그거잖아. 얼굴이 잘생겼다. 그럼 뭘로 바뀌어? 외모가 준수하다로 바뀌어. 성격이 좋다. 그럼 뭘로 바뀌어? 인품이 훌륭하다로 바뀐다고. 즉 뭔 말이냐면 철저하게 빈칸은 재진술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가 선택지에 나오면 걔는 오답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생김새는 전혀 달라. 성격이 좋다면 인품이 훌륭하다로 무조건 바뀌고 얼굴이 잘생겼다면 외모가 준수하다로 바뀐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이 재진술, 즉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뜻은 같은 단어를 이용한다. 그래서 빈칸은 어휘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됐지? 자, 요거만 배우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연결사. 요거 이번에 순서가 바뀌었어. 지금 여기는. 연결사로 활용하자. 자, 예를 들어볼게. 나는 더운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여기를 갖다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더운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시원한 것은 좋아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자, 그러므로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 뭐 용돈이 줄었다. 아니면 월급이 줄었다. 지난달에 과소비를 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전략,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예를 들면. 따라서 이런 연결사를 이용하면 앞뒤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연결사랑 쉽게 말하면 이거야.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결사로 물고 늘어지면 여기를 가려도 맞출 수 있고 여기를 가려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양쪽을 앞쪽과 뒤쪽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연결사를 잘 이용하면 뒤쪽의 빈칸이나 앞쪽의 빈칸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 요거와 요것을 더하면 요 내용이 유추가 될 거고 요거와 요 두 개를 더하면 요 내용이 유추될 수 있다. 됐지? 뭐 봐야지. 자, 그렇게 됐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나왔어? in other words가 나왔어. 빈칸이 나왔는데 그럼 생각해봐. in other words는 뭐야? 즉 바꿔 말하면이야. 따라서 뒤에 만약에 A란 말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in other words는 앞뒷 말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거니까. 이해되지? 여기는 춥다. 즉 서늘하다.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in other words라는 연결사를 이용하면 뒤에 나오는 말하고 이 말이 거의 비슷하게 했구나. 이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결사를 활용할 수가 있겠네. 자,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주제를 갖다 엄청 자세히 했던 건 뭐 때문이야? 첫, 주, 연, 끝을 활용했던 건 빈칸이 결국은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요 네 개 중에서 만약에 하나가 빈칸으로 뚫리면 나머지를 이용해서 주제를 잡아. 그리고 주제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 왜? 한 지문엔 주제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됐지? 그렇지만 재진술 주의하고 연결사 있으면 활용하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정한다. 그 다음엔 내가 정한 목표는 결국 뭐다? 주제하고 비슷할 거니까 주제를 찾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근데 연결사가 있으면 활용하자.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재진술. 그러니까 생김새는 전혀 다른데 뜻이 동일한 단어. 성격, 인품, 얼굴, 외모 이런 식으로 생김새는 달라. 왜? 중위권 애들은 내가 봤던 단어를 찍게 돼 있거든. 따라서 지문에 성격이란 단어가 있었으면 선택지에 성격이란 단어가 있는 선택지의 매력성을 느낀다니까. 근데 거기서 성격이란 단어를 안 주고 인품이란 단어를 줘버리면 중위권 애들은 뭐야? 성격하고 인품이 같은 단어인지를 모른다고. 이해돼? 그래서 빈칸에서는 중위권 애들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다? 재진술을 걸게 돼 있다. 됐지? 자, 흐름무관 몇 번에 나오냐? 오, 그러지. 순서는 다 왜? 영어는 똑같이 나와. 항상. 그래서 우리 그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 푸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고 실제로는. 오케이? 그리고 항상 앞에가 뭐야? 듣기 끝나면 주제 구간, 끝나고 나면 일치 구간, 끝나고 나면 어법 어휘 구간, 끝나고 나면 빈칸 구간, 끝나고 나면 순서 구간, 끝나고 나면 장문 구간. 이게 다 있다고. 그 구간별로 유형별 풀이만 치면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흐름 무관이 한 5년 전만 해도 어디에 있었어? 주제 구간에 있었다고. 근데 얘가 어디로 넘어왔어? 이게 이 문제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야. 주제 구간에 있다가 순서 구간으로 넘어온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제 찾기 플러스 순서 힌트 활용하기 이게 다라고 봐도 돼, 실제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얘가 20번 때 주제 구간에 있다가 순서 구간 넘어왔다. 어디로? 35번으로. 근데 요 뒤에 있는 문제가 뭐야? A, B, C 배열이 36번, 37번에 있고 문장 삽입이 38번, 39번에 있지. 따라서 요거하고 푸는 방식이 똑같아야 돼. 어떤 관점에서?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주제와 순서가 절반씩 섞인 문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얘가 여기다가 일로 넘어왔다는 건 뭐야? 주제 성격보다는 이 성격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잡힌 거야.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앞에서 주제를 잡고, 그지? 봐봐, 첫 문장에서 주제를 잡고 그 대신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불과하니까 요까지는 뭐다? 여기서 주제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구체화를 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봐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문제가 몇 등급을 겨냥한 문제야? 요 문제 정도. 몇 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 같아, 이게. 몇 등급? 그지? 2등급용이야, 이게 실제로 구분을 해보면. 80점대 문제라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 그래서 봐봐. 분명 우리가 배웠잖아. 첫 문장의 주제라고. 그럼 여기서 A라는 주제가 나왔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B라는 주제를 바로 주면 바로 너무 눈에 띌 거 아니야. 왜냐면 A라는 주제가 머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1번은 확률이 거의 없다고.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게 그 말이야. 2번은 확률이 역시 뭐야? 여기도 너무 가까워, 아직은. 그래서 애들이 주제를 갖다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여기서 B라는 주제를 주면 너무 맞추니까 뭐야, 이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좀 높진 않아. 근데 3번, 4번쯤 오면 애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서 3번, 4번이 답일 확률이 아주 높아. 실제로 보통 10문제 기준으로 9문제가 3번, 4번이야. 그럼 선생님 5번은 왜 안 돼요? 5번은 왜 안 되겠냐? 너무 멀어서. 아니,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좋지. 멀수록 틀리는데. 생각해, 얘들은 멀어서 나온 거라니까? 1번, 2번은 가까워서 안 된 거야. 멀수록 답이 돼야지. 다시 한번. 1번은 너무 가까워요. 아예 안 돼. 2번은 가까우니까 답일 가능성이 적어. 아예 가능성이 없고, 얘는 조금 있고, 얘가 엄청 좋다고, 가능성이. 근데 5번은 그러면 더 높아야 되잖아. 왜 그래? 이 문제는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 2번이 틀렸으면, 아니, 만약에 3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으면, 앞에 있는 2번 문장과 뒤에 있는 4번 문장을 갖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5번은 뒷문장이 없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리면 이 매뉴얼이 안 맞아 본다니까. 반드시 틀린 걸 빼고 나서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시오가 이 문제 매뉴얼이라고, 실제로. 그러면 5번이 답이 한 번도 안 됐는데 한 번 됐어. 언제야? 5번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어서. 사설 모의고사는 그렇게 많이 낸다고. 뭐면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5번은 뒤에 문장이 없다. 그럼 뭐야? 5번이 답이랑 이런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요 데이터는 꼭 알고 있어. 1번은 거의 안 된다. 2번은 조금 된다. 3번, 4번이 아주 높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중요한 데이터로 한번 쓸 때가 있어. 보면 알지? 꼭 기억하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흐름 무관은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첫 문장의 주제다. 그지? 그래서 첫 문장으로 주제를 찾는다. 근데 1번 선택지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답일 확률이 낮잖아. 그래서 1번 선택지를 이용해서 구체화한다. 그럼 주제를 잡았잖아. 그지? 첫 문장과 1번 선택지를 이용해서 주제를 잡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봤어. 5번은 가능성이 낮다고. 왜? 뒷문장이 없으니까. 됐지? 근데 5번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으면 그땐 좀 의심을 해봐야 돼. 3번, 4번이 확률이 높다는 됐고. 자, 2번. 자, 순서의 힌트인 지칭어, 올수, 연결성을 갖다 완전하게 물고 늘어지기. 왜? 이 문제가 주제에서 힌트로 넘어왔으니까. 왜? 이 문제가 예전에 20번 돼 있다가 지금 35번 넘어온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따라서 A, B, C, B라고 문장 삽입하고 흐름 무관은 가족이야. 그래서 푸는 방식이 반드시 요 4번이라는 힌트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2번부터 선택지를 읽을 때마다 뭐하고 비교한다? 첫 문장하고 비교한다.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문장은 다 정해져 있어. 무조건 뭐야? 주제에 관련된 단어가 있지만 내용에 보면 주제하고 생뚱맞아. 뭔 말이냐면 봐봐. 앞문장하고 보면 그럴싸해. 근데 주제하고 비교하면 생뚱맞아. 단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싸해. 근데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생뚱맞아. 특히 이쪽이 대박이야. 무조건 이게 나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봤던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온다. 그럼 의심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뭔지 알지? 그걸 기억해. 근데 3번, 4번쯤에 내가 봤던 단어가 나와. 근데 내용이 생뚱맞아. 이게 다야. 이 문제는 진짜로. 3번, 4번쯤에 내가 봤던 단어가 나왔는데 내용은 뭔가 주제하고 달라. 이게 다라고. 근데 하나만 주의하면 내가 뭐냐면 봐봐. 주제는 항상 A는 B다. 이게 주제거든. 그러면 주로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까지 답은 A는 주는데 B를 안 줘요. 지문에. 또는 A는 없는데 B만 있어. 이런 식으로 단어 함정을 파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주제는 A는 B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한 단어만 나와. 그럼 애들은 매력성을 느끼게 돼 있다고. 단어 함정의 기본 공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둘 다 나와야 주제지. 둘 다 나와야.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1, 3다를 통해서 이제 골랐어? 그러면 걔를 빼고 앞뒤가 자연스러워지 꼭 확인하라고. 예를 들면 3번이 틀렸어.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특히 뭐다? 특히 앞문장하고 뒷문장은 반드시 세게 확인. 이해되지?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냥. 근데 무서운 건 뭐야? 무서운 건 얘가 EBS 100% 연계야. 35번은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EBS 연계 지문을 가져왔어. 즉 봐봐. 주제를 알면 유리하다 있잖아.
근데 우리는 줄거리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로직 플로우를. 이 문제는 30초가 걸릴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 실제로. 오케이? 요거까지 이해하면 되겠네. 자, 봅시다. 순서. 자, 우선 순서로 총 몇 문제가 나오냐? 순서 계열로 몇 문제 나오냐? 어? 몇 문제 나오냐? 순서로 총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우선 35번에 흐름 무관. 지금 여기는 빼놨는데 얘도 순서야. 그 다음에 36, 37에 ABC 배열. 그 다음에 38, 39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43번에 ABC 배열. 이렇게 나온다. 그대로. 자, 여기서 EBS 연계 몇 개야? EBS 연계 몇 개야? 6문제 중에서. 시연이 몇 개야? 응. 그치? 여기서 연계는, 얘는 100% 연계.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연계, 둘 중에 하나 연계.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걸 먼저 잡고는 있어야 돼. 이 이론을 내가 어떻게, 언제 써먹을 건지.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결국 뭐야? 36번, 38번이 어려운 문제야. 그럼 나머지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여기다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짜야 돼. 자. 미안하다. 자. 기본적으로는 문장 삽입은 이렇게 푸는 거야. 해석 40%, 힌트 40%, 확인 20%. 이게 정석이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연습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해석 10%, 힌트 80%, 확인 10% 이렇게 해야 실제로 이렇게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뭐야? 이 힌트 이 4개를 이용해서 푼다.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지? 과할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힌트를 쓰려면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연습 때는 과할 정도. 그리고 우리 수업도 실제로 뭐야? 그냥 힌트 맞추기만 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순서, 문장 삽입을 할 건데 우선 여기서 순서 계열에서 ABC 배열은 문장 삽입하고 거의 똑같아.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면 ABC 배열도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런 사람들 많다고. 쌤, 저 이건 할 만한데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 자기들도 아마 이거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뭐야? 해석으로 푼 거야. 해석으로 풀면 얘는 풀리거든. 웬만큼. 근데 얘가 해석으로 풀면 안 풀린다고 실제로는. 오케이? 따라서 자기가 실제로 이 2개가 똑같은 난이도로 느껴지면 아 내가 완성이 됐구나. 순서 유형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문장 삽입을 우선 정복을 해보면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곳. 그지? 우선 이렇게 생겼잖아. 생긴 거 먼저 봐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주어진 문장이 있고 여기에 뭐야? 지문이 뜨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우선 주어진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고 분석해서 주어진 문장을 최대한의 힌트를 얻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봐봐. 이 문장을 읽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의사는 또한 수행했다. 그럼 적어도 뭐야? 이 문장을 읽어내면 적어도 의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돼. 지칭어 더를 쓰려면. 그 다음에 뭐야? 의사의 행동이 하나 더 나와야 돼. 또한 행동했다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문장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문장 앞에는 의사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의사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봐. 순서 문제라는 건 결국은 뭐야? 순서 문제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순서 문제라는 건 결국은 앞뒤 관계를 묻는 거야. 앞뒤 관계를.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순서라고 실제로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에 대한 힌트는 없는데 이거에 대한 힌트는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이거라고. 이해되지? 생각해봐. 지칭어. 내가 얘한테 야, 니 그 영화 봤냐? 말이 안 된다고. 적어도 그 영화 봤냐? Hey, did you see the movie? 하려면 뭐야? 무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러잖아.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선생님 저 닭고기 또 한 먹을래요. 그 말은 뭔 말이야? 뭘 하나 먹었다는 거지 이미. 그러잖아. 그러나 차가운 건 싫어요. 그럼 뭐야? 앞에는? 따뜻한 건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쓰면 적어도 뭐야? 앞에 뭐가 있겠다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고. 이게 순서의 다라고 보면 돼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들을 이용해서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이용해서 앞에 뭐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내는 게 다야 실제로는. 오케이? 너무 근데 막 반드시 쳐다보니까 좀 근다. 좀 대강 쳐다봐. 근데 또 대강 쳐다보면 무례하다고 또 화내고. 성격이 엉망진창이다. 자, 힌트는 주어진 문장뿐만 아니라 지문에도 있다. 뭔 말이야? 예를 들면 힌트라는 게 아까 남아있던 여기를 써도 됐지만 여기 연결사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칭어 올수 연결사는 지문에 있든 물론 이걸 작살내야 돼. 이걸 작살내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오케이? 됐지? 자, 됐고 현재까지 매끄러운데.
자, 그러면 반드시 활용해야 될 중요한 힌트는 이거.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세 개가 중요하다. 지칭어, also, 연결사.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 자, 지칭어라는 건 정관사, 지시되면서 지시부사를 나타내는데, 그지? 적어도 지칭어가 나오려면 지칭어가 나타내는 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핵심은 뭐다? 앞에 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저는, 야, 이거 내가 얘한테, 보경아, 난 그런 선생님들 너무 싫어. 그런 선생님들. 그럼 그런 선생님들이 누군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해되지? 지칭어가 나오려면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지칭어에서 자, 요건 다 외워야 돼. 따라서 뭐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밑줄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냥.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게 앞에 어디 있을까? 이걸 습관적으로 보라고 그냥. 무조건. 근데 이 연습은 실제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야? 지칭 추론에서 하는 거야. 그래, 지칭 추론 풀 때 우리가 뭐야? 지칭어가 나오면 걔가 가리키는 걸 표시를 하잖아. 그걸 여기다 습관을 들이라고. 이해되지? 지칭어가 나오면 얘가 나타내는 게 어디 있을까? 근데 좀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봐볼게. 자, 이것만 정리해 봅시다. 결국은 여기 별표, 정관사 더에다 별표 쳐봐, 자기 자료에다. 그리고 거기 다 나왔으니까 판선할 필요 없고 이것만 주의하면 돼. 자, 쉽게 말해서 관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관사는 두 종류야. 부정관사 어와 정관사 더가 있다.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관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부정관사 어를 언제 쓰고 더를 언제 써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이거 결정은 명사가 하는 거야. 즉, 뒤에는 나오는 명사가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요게 부정이 긍정의 반대말이 아니고 불특정하고 같은 말이야. 여기서. 자, 특정이 안 된 명사면 앞에 뭘 써야 돼? 어를 써야 돼. 근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특정이 돼 있으면 뭘 써야 돼? 더를 써야 돼. 이게 공식이야.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선생님 여기서 이 더가 지칭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더를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 지칭어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포함을 안 시켜야 되나? 이게 핵심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나머지 얘들 무조건 시키면 돼. 그냥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지칭어야. 따라서 이게 언급한 게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그러나 더 플러스 명사는 달라. 오케이?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50%는 되고 50%는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에이 쓸 수 없겠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더가 너무 중요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명사가 특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즉, 이 명사가 특정이면 더를 쓰는데 특정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 경우면 우리가 쓰고 요 두 가지 경우면 쓰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머리에 정리가 딱 돼야 돼. 생각해봐. 더 선이 나왔어. 더 선. 그럼 이거 써야 돼? 앞에 태양이 언급이 돼야 돼? 아니라니까 이거? 왜? 세상에 태양은 어차피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유일하고 고유명사기 때문에 앞에 그럼 이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는. 이해돼?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내가 얘한테 펜을 달라면 hey, give me a pen이잖아. 그잖아. 펜 하나 줘봐. 그럼 give me a pen이야. 왜? 어떤 펜을 줄지 모르니까. 근데 뒤에 만약에 on the desk가 붙었다고 쳐봐. 책상 위에 있는 그 펜을 달라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든가 그때는 hey, give me the pen on the desk가 돼야 된다고 실제로. 됐지? 뭔 말인지?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경우의 수를 세 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는 쓰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혹시 그 명사가 세상에 유일한 거 아닌가? 혹시 고유명사 아닌가? 같은 말이야. 세상에 하나뿐인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최상급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베스트나 올스트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혹시 수식어가 있지 않나? 이것만 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이 경우만 무조건 버리고 이 경우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쓰면 된다고. 됐지?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기. 오케이? 그 연습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뭐 이제 어려울 건 전혀 없어. 이게 유일하게 어려운 지점이야, 이게. 오케이?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2번, 3번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also나 another나 to, either, as well, similar 다 똑같아. 적어도 앞에 뭐야? A라는 내용이 나와야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야. 예를 들면 이걸 봐볼까? 선생님 저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적어도 앞에 합격한 대학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 자, 두 번째. 선생님 저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문제를 먼저 하나를 언급한 거야. 선생님 사실은 제가 요즘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요즘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데? 선생님 저 요즘 미드에 빠졌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오케이? 세 번째 무슨 파티를 한대. 근데 야 유군이도 온대. 그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유군이도 온대. 그러면 뭐야? 투나 as well 이런 표현인데 유군이 도 온대. 그 말은 뭔 말이야? 참석자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한 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실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못 쓰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비슷한하고 다른 이런 느낌인데 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내가 얘한테 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봐.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적어도 앞에 언급이 됐어야 된다니까. 뭔가 비슷하다고 비교할 만한 기준이 되는 대상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 얘들도 뭐야? 결국 앞에 내용, 내용을 갖다 유추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런 표현이 또한은 한국말로 하면 뭐 또한에 가까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적어도 앞에 뭐야?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 최소한 한 개, 두 개가 앞에 있어야만 또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결국 뭐야?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사. 결국 요 두 개도 있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 기준으로는 그렇잖아.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연결사가 나온다는 건 그러므로 나는 돈을 절약해야 돼. 그 말은 뭐겠어? 앞에는 내가 돈이 최근에 뭐 월급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나 여름은 좋아. 그럼 앞에는 뭐야? 내가 싫어하는 다른 계절이 앞에 있을 거라는 게. 이렇게 대칭성을 살려야 된다고. 오케이? 따라서 연결사가 나와도 마찬가지. 앞에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re하고 then인데 re는 결국은 뭐야? 다시란 뜻이야. 야, 우리 다시 연결하자. reconnect가 기출문제로 나왔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앞에는? 뭔가 끊어졌다가 나왔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다는 말은 뭐 연결된 게 뭔가 끊어졌으니까 다시 연결하자 이런 표현을 쓸 거 아니야. 오케이? 따라서 re도 결국은 사실은 뭐야? also에 해당이 되는 거야. 다시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then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그때, 그 후에, 그러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근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at the moment, after the moment, 그 다음에 so 이렇게 있잖아. 그럼 결국엔 지칭어 더가 있고 지칭어 더가 있고 결국 여기는 뭐야? 연결사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따라서 then이라는 표현도 지칭어 또는 연결사로 쓸 수 있어야 돼. 맥락상 해석을 맞춰서. 됐지? 자, 그러면 요 이론에 맞춰서 자, 힌트를 활용해서 주어진 문장의 앞뒤에 들어갈 내용을 예상한 후 문제를 푼다면 쉽게 고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확인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자, 요 이론에 맞춰서 지금 풀어보고 선생님이 4문제씩 끊어서 해줄게. 4문제씩 끊어서 1, 2, 3. 자, ABC별 지난 시간에 문장 삽입했고 오늘의 ABC별인데 똑같아. 기본적으로 푸는 방식은 문장 삽입과 똑같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힌트도 동일하다. 기본 틀은 뭐야? 해석을 살짝 해석익보다는 철저하게 힌트 위주로 푼다라고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40, 20의 비율이 된다고. 그럼 연습 때는 철저하게 해석 10, 힌트 80 이런 느낌으로 풀으라고. 오케이? 무조건 그냥 뭐다? 이 문제가 나오면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세게 있겠다 이렇게 마음 무겁으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사용한다라는 건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어. 아예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기본 힌트는 동일해. 차이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야. 요게 주어진 문장인데 A, B, C 중에서 과연 1번은 뭘까요? 이걸 예상하면 끝난 게임이야, 실제로는 이 문제는. 이게 다야, 그냥. 생각해봐, 만약에 B가 1번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C 둘 중에 2번 고르면 그게 금방인 거지, 실제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작업을 하는데, 자, 봐봐. 출제자가 가진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돼. 출제자의 생각은 두 가지야. 첫 번째, 학생들은 A, B, C 순서로 읽을 거라고 예상을 해. 이렇게. 이게 출제자의 첫 번째 생각. 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데 반드시 뭐야? 312 또는 321 또는 231 또는 213 순서로 읽은 다음에 1, 2, 3으로 비례를 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게 이 문제의 취지야. 자, 요 두 가지 출제자의 생각이 있어. 그럼 결론은 뭐겠어? 출제자가 요 두 가지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어. 그럼 결론은 무조건 뭐야? A는 1번이 아니야. 그렇잖아. 이렇게 읽을 거니까 얘를 2번 또는 3번을 줘야 뭐야? 2, 3, 1, 3, 1, 2 이렇게 읽힐 거 아니야. 그래서 예상 1번에서 뭐야? A를 버리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5%도 안 돼. 됐지? 그러면 간단해. A, B, C 세 개 중에서 1번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둘 중에서 1번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요 둘 중에서 1번이 뭘까요? 생각할 때 역시 뭐야? 요걸 이용해서 골라내면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B가 1번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C 중에서 뭐가 1번일까요?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지. 역시 또 뭘로? 지칭어 올수 연결사로. 그러니까 지칭어 올수 연결사로 하는 건 똑같을 때 출발점이 하나가 뭐가 다르다? 예상 1번을 골라야 된다. 근데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다. 왜? 이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됐지? 근데 애들이 자꾸 이걸 질문한다고. 선생님, 근데 선택지 보통 어떻게 돼 있냐? 1번은 A로 시작하고 2번은 B로 시작하고 3번도 B로 시작하고 4번이 C로 시작하고 5번이 C로 보통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 근데 가끔 여기가 A가 있었어. 그래도 상관없이 뭐야?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다고. 이해되지? 근데 선생님 만약에 A가 1번이요. 마지막에 뭐야? 우리가 확인할 때 다 걸리게 돼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확실하게 선생님 믿고 그냥 하면 돼. 됐지? 자,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제 금방 우리가 했던 말이 다 써진 거야. 됐지?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하면 된다. 이해됐지?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봐.
근데 이 문제가 장문 3문제짜리 첫 번째 나온다. 43번에도. 그걸 알고 있지? 기본 공식은 다 똑같아. 오케이? ABC 배열이 43번에도 나온다는 거. 요것만 알면 되겠네. 자,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예상 1번을 갖다 이걸 이용해서 찾아봐. 자, 요약 유형해보죠. 요약 유형. 요약 40번쯤에 나오지, 주로 40번쯤에. 자, 지금 여기다 선생님 미리 그려놨으니까, 자, 어떻게 생긴 문제야? 즉, 요걸 갖다가 이렇게 요약했을 때 A, B에 들어갈 걸 고르시오. 이게 요약이야. 전통적으로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통 정도 난이도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려준 방식으로 한다면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지. 자, 해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지문을 읽을 때, 이제 이건 옛날 거라서 좀 짧은 거 쉬운 걸로 지금 샘플로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요약문을 먼저 읽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유형별 풀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주제하고 지금 두 번째 요약을 아마 하고 있을 거야,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제에서도 뭐야? 선택지를 이용해서 뭔가 목표를 잡는 거잖아. 뭔가 방향성, 목표를 잡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세게 읽자. 이게 핵심인 거야. 즉,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읽으라가 아니야. 다 읽긴 다 읽되 강약 조절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 그 부분은 세게 읽자.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유형별 풀이의 목적은 뭐다? 지문을 읽을 때 멍청하게 다 똑같이 읽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성, 목표를 정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내는 거야. 방향성 위주로 지문을 독해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세게 읽는다. 즉 강약 조절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먼저 가보면 지문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지? 지문 독해 이걸 읽기 전에 먼저 뭘 한다? 이걸 분석한다. 자, 요약문을 지금 해내가 뭐야? 해석을 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핵심인 거야. 해석은 단순하게 읽어내는 거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뭐야? 완전하게 내가 이해했다는 거잖아. 뭔 말이냐면, 자, 이걸 오늘 나는 실제로 A 했다. 뭔 말 때? 서점에서 사인을 할 때, 책에 사인을 해줄 때, 뭐 유명한 작가인가 봐. 작가가 작가 우리도 그러잖아. 서점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작가님 여기 책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자, 왜냐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한 단어의 스펠링에 대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국을 나타내는 foreign 같은 단어 스펠링 쓰면 헷갈리잖아. I인가? EI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적어도 이걸 딱 읽었다면 우선 A에서는 뭐야? 이 사람의 감정이 자, 선택지까지 넣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해내 선방이니까 해석하면 뭐다? 해석은 이런 거야. 오늘 나는 실제로 A 했다. 뭔 할 때? 내가 사인할 때 몇몇 책에 서점에서 왜냐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B 했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해서? 단어의 스펠링에 대해서. 이건 뭐야? 그냥 읽은 거라니까 완전히 내 걸로 의미 이해를 못한 거야. 자, 그러면 금방 한 게 뭐야? 해석이야. 내 걸로 만든다는 건 뭐야? 아, 서점에서 내가 사인하다가 내 감정이 A 했어. 이유는 내가 스펠링 하나에 대해서 B 했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내 걸로 만든 거지. 자, 그러면 해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넣어서 방향성,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내가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만 읽을 거니까. 자, 그러면 A에서 선택지까지 넣으면 뭐야? 나의 감정은 자, 여기서 2대 1이면 선택지가 2대 1로 구성이 되면 이런 가능성이 나죠. 생각해봐라. 만약에 이게 답이면 B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뭐면 알겠지? 그래서 2대 1이면 이런 가능성이 낮다. 기억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이게 A고 이게 B야. 근데 만약에 얘가 A, B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얘도 가능한 거지. 여기서처럼 예를 들면 얼핏 보면 뭐야? assure가 두 개고 confuse가 두 개지만 convince하고 assure가 뜻이 같잖아. 그래서 실제로 뭐야? 얘도 뜻이 A, 얘도 뜻이 A, 얘도 뜻이 A. 그 다음에 얘는 B, 얘는 B. 따라서 뭐야? 요건 2대 1이 아니고 3대 2 구도라고 봐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2대 1이면 이런 가능성이 낮다. 여기서는 뭐야? 업셋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업셋이라는 단어가 A하고 같은 뜻이었다면 그럼 뭐야? 이건 2대 1이 아니고 보다 3대 2. 따라서 뭐야? 1도 버리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1이 나머지 두 개하고 뜻이 전혀 다르다면 걔는 가능성이 낮은 거야. 자, 그러면 선택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감정이 자랑스러웠는지 당혹스러웠는지 이것만 우리는 원하면 돼. 즉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뭐다? 내 감정이 자랑스러웠는지 당혹스러웠는지. 그
그 다음 두 번째, 그 이유가 스펠링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인가? 혼동했기 때문인가? 중요해. 컨빈스하고 워시는 똑같아. 그 다음에 B에서는 B는 선택지가 1이라도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선택지를 2대 2대 1로 계산하는 것보다 A만이야. B는 절대 개수를 세면 안 돼. B는 셀 필요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요 1의 뜻이 나머지 두 개하고 동일하면, 두 개 중에 하나하고 동일하면 뭐다? 1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뭐야? 해외 선방을 갖다가 하면 뭐야? 결국은 서점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내 감정이 A가 됐어. 왜냐하면 이유가 내가 스펠링 하나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이야. 자, 선택지까지 넣는다면 뭐다? 내가 얻어야 될 정보는 그날 나의 감정과 그 이유이다. 그리고 선택지까지 넣는다면 내 감정은 자랑스러운 거 아니면 당혹스러운 거. 이유는 스펠링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인가? 혼동했기 때문인가? 이거겠지. 됐지?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봐봐. 작가라는 사람이 짝꿍이 된다면 요 두 개가 짝꿍이고 요 두 개가 짝꿍일 거 아니야. 근데 작가라는 사람이 단어의 스펠링에 확신했다고 자랑스러워 하겠냐?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야? 누가 봐도 뭐야? 스펠링을 혼동스러워 했으니까 당혹했다. 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버린다니까. 요약문을 미리 분석하면. 해내 선방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정리해보면 해내 선방한다. 요약문 먼저 해내 선방에서 방향성을 잡고 그 목표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만 세게 읽는다. 즉 강하게 읽는 건 우리가 원하는 정보,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세게 읽는다야. 자, 방향성, 목표 같은 말이야. 지금 뭔 말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만 세게 읽겠다. 됐지? 자,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는 뭐다? 지문을 읽을 때는 내가 금방 정했던 요 방향성을 염두하고 그 방향성을 머리에 꼭 간직한 채 읽어야 되겠지. 그 목표를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지문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요약문 먼저 한 번 더 강조했어. 자, 선택지가 2대 2대 1로 구성이 된다면 B 말고 뭐야? A 경우. 그럴 경우 이런 가능성이 낮다. 단 B는 선택지 개수를 세면 안 된다. 됐지? 됐고 A 경우에도 요 1번 뜻이 요 두 개하고는 뜻이 전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목표를 가지고, 그지? 그럼 우리가 읽었던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약문을 분석해서 우리가 정했잖아. 서점에서 나의 감정이 자랑스러웠는가 당혹스러웠는가. 이유는 스펠링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인가 혼동했기 때문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그것만 얻어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목표를 정한 그 목표, 그 필요한 정보, 그것만 얻어낸다. 그것만 세게 읽는다. 이게 유형별풀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실제로 뭐야? 여기서 이 점 걷다. 이거 나온다고 이미. 그러면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번쩍해버린다니까. 스펠링을 깜빡해서 그래서 뭐야? 혼동했고 당황스럽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지. 됐지? 오케이. 자, 장문 두 문제 봅시다. 장문 두 문제. 장문 두 문제는 어디에 나와? 41번, 42번에 나오는 거지. 41번, 42번에 나오는 거고, 41번은 제목이 주로 나와. 제목. 주제 중에서도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2번은 빈칸이 나온다고. 물론 42번에서 연결사 빈칸 또는 낱말이 나올 때도 있어.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42번은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결사 빈칸이나 낱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지? 가능성이 더 높은 건 41번은 제목, 42번은 빈칸이 나올 거다. 근데 여기에 다른 게 나와도 상관없어. 결국은 뭐야?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야. 주제를. 오케이? 따라서 문제를 갖다 막 풀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선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한 단락, 두 단락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위에가 제목, 밑에가 빈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먼저 쭉 읽고 주제를 찾는 게 더 좋아. 뭔 말이지?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있으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냥 이걸 쭉 읽고 그냥 주제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제를 찾으면 문제의 80%는 이미 풀린 거나 다름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뭐야? 제목은 그잖아. 주제를 갖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표현한 게 불과한 거잖아. 주제를 찾으면 제목을 찾은 거고, 빈칸도 결국은 뭐야?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주제를 찾으면 결국 뭐야? 두 문제의 80%는 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뭐다? 주제를 먼저 찾으려고 시도를 하라. 근데 주제를 찾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41번에 있는 여기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에 있는 공통 단어로 대강의 예상, 우리 주제 찾는 거에서 했잖아.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를 활용한다. 우선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 활용하고, 두 번째, 요 단락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예시로 나올 때가 많아. 한쪽이 여기가 만약에 이론이다. 그럼 여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 둘 다 뭐야? 결국은 A라는 주제를 말할 거 아니야. 따라서 오히려 이거보단 이게 쉬우니까 이걸 먼저 활용하면 A라는 주제를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지? 두 단락 중 만약에 예시가 나온다. 한 단락은 이론이 나오고 한 단락은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 그걸 활용하면 주제를 찾기 편하다. 다시 한번. 41번 선택지에 있는 공통단어를 활용해서 대강 예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쭉 읽으면서 주제를 찾으면 되는데 두 단락 중 한 단락에 예시가 나오거나 조금 더 쉬운 단락이 있다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네. 됐지? 자, 두 문제를 너무 풀라 하지 말고 그지? 41번이 됐든 42번이 됐든 한 문제씩 풀면 돼. 그건 충분해. 그 다음에 42번에 있는 그리고 나서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이라는 건 결국 뭐야? 주제하고 아예 같은 내용이거나 아니면 가끔씩은 뭐야? 반대 내용 무조건 뭐 하여튼간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이 나오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주제를 유념하면서 그지? 유념하면서 풀면 되겠네. 그 다음에 42번에는 빈칸 말고 however나 뭐 similarly, for example 이런 걸 쓸 수 있는 연결사 빈칸 또는 낱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건 우리가 푸는 방식 그대로 접목식 이거 우리 푸는 방식 배웠잖아. 그대로 풀면 반이어 툭툭 넣어주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네. 자, 장문 세 문제 봅시다. 장문 세 문제. 장문 세 문제는 43번, 44번, 45번에 나오겠네. 그지? 자, 세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 43번에는 항상 A, B, C 배열이 나오고 우리 이거 푸는 방법 배웠잖아. 그대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지칭 대상이 44번에 나오고 원래 이게 30번에도 나왔는데 이건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어찌됐든. 그 방식 우리가 배웠던 거 어찌됐든 그대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일치. 이것도 우리가 배웠잖아. 이 방식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유형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지. 자, A, B, C 배열은 어디에 나온다? 뭐 36번 아니면 37번이 나올 거고 얘는 원래 30번에 나왔었던 거고 얘는 그지 25, 6, 7, 8 25에서 28번 요 사이 정도에 나올 거라고 아마. 자, 우리가 다 연습했었어. 근데 얘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기서 배웠던 방식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 근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A, B, C, D 이렇게 단락이 생겼고 43번에서는 A, B, C 배열이 뜨고 44번에 지칭이 뜨고 45번에 일치가 뜬다고. 그럼 우리가 배운 방식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 그럼 이 문제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 거야.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봐봐. 첫 번째 문제 풀기를 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 독해 A, B, C, D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읽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먼저? 45번으로 가야 돼. 45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돼? 어떤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내야 돼.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 지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를 예상을 하는 거지. 뭘 이용해서? 45번을 이용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자, 이걸 읽었다고 쳐봐. 어떻게 예상이 되겠어? 자, 아이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 나는 내가 이렇게 있어. 그지?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무슨 로저스의 팬이야. 무슨 로저스의 팬이야. 뭐 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팬이고 그 다음에 납치를 당했나 봐. 납치. 그지? 공항에서. 근데 아버지가 있네. 아버지하고 관계가 지금 뭐가 안 좋은가 봐. 그지? 아빠하고의 관계가 뭐가 안 좋은가 봐 지금. 그래서 아버지 행동을 이해 못했어. 예를 들면 이해 못했어. 그 다음에 보호자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 아마 요 납치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아빠하고 뭔가 싸운 거야. 그래서 아빠를 이해 못해.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간 거야. 그러다 납치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삼촌을 마중하러 공항에 갔다. 아까 이 납치를 공항에서 당했다 했잖아. 근데 이 공항은 왜 간 거야? 예를 들면 삼촌 때문에 마중 나간 거지.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만들어졌잖아. 삼촌을 뭐 마중하러 공항으로 아빠로 갔는데 아빠랑 뭐 싸워서 말이 좀 안 됐고 뭐 그러다가 아빠랑 떨어져 있었는데 납치다. 뭐 이런 대강의 내용을 예상을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니까. 생각해봐. 이 정도면 이 지문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다 파악한 거라고. 그러니까 45번에 이미 뭐야? 이 지문에 대한 해설지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해설지가 있는데 이 지문의 핵심적인 해설지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보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게 첫 번째야. 자, 다시 한번. 이 각각의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푸는 방식은 다 배웠던 유형이잖아. 근데 뭐만 주의하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의할 건 첫 번째 본격적인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45번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하나 만든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예상한다. 이게 핵심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지? 두 번째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독해를 하기 전에 요걸 염두에 두고 가면 좋잖아, 예를 들면. 근데 이 5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또 문제 풀기 편하게 어떻게 되냐면, 저 선택지가 5개면, A 단락은 주로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B 단락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C 단락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D 단락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따라서, 자, 독해를 할 때, 요거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예상은 이미 다 했잖아. 뭐, 삼촌 마중하러 공항 갔는데 아빠가 나를 이해 못해줘서 왜 너는 뭐 방탄소년단만 쫓아다니고, 닌 걔들 공부 안 하고 걔들 좋아하냐. 그래서 이해 못해서 싸우고 뭐 헤어지고 그랬더니 아빠하고 멀리 있으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 납치하고 뭐 이런 예상을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A를 읽을 때는 뭐야? 요 2개만 생각을 하라고, A를 읽을 때는. 이해돼, 뭔 말인지? 자, 그랬더니 A에서 뭐야? 요게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오케이, A에서 이건 판단이 됐어, 이미. 그러면, 근데 이건 안 나왔어. 그럼 B를 읽을 때는 뭘 생각해라? B를 읽을 때는 요 2개만 생각하라는 거지. 왜? B는 2번 아니면 3번 내용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B를 읽을 때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선택지 2번, 3번은 머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를 들면 B도 맞고, B에서 2번도 맞았어. 그 다음에 B에서 3번도 맞았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뭐야? C를 만약에 독해를 한다고 치면, C를 읽을 때 뭐만 염두에 둔다? C를 읽을 때는 요것만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되지. C는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를 풀 때, 자,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45번 있는 선택지로 전체 이야기를 갖다가 전체의 줄거리를 뭔가 예상을 해놓는다. 그래 놓고 당연히 A가 1번일 거 아니야. A를 읽을 때는 선택지 몇 번? 선택지 1번, 2번을 생각하면서 A를 독해한다. 그럼 독해가 아주 쉬워. 됐지? 자, 그 다음에 A를 읽고 났더니 이제 B하고 C하고 D에서 예상 1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ABC 배열에서 배웠잖아. 이게 만약에 ABC 배열로 따진다면 이게 뭐야? 결국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일 거 아니야. 결국은. 자,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다 했잖아. 그럼 C하고 D에서 예상 1번을 고르면 되잖아. C하고 D에서. 자, 근데 딱 해봤더니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활용해봤더니 C가 예상 1번이야.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 D가 예상 1번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지? B는 예상에서 탈락시키고 C하고 D 둘 중에서 예상 1번을 골라야 되는데 D가 예상 1번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A를 읽고, 그지? B는 우선 제끼고 C하고 D를 쭉 앞에를 봤더니 지칭어 올수 연결사 관점에서 D가 예상 1번이야. 오케이? 그러면 D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D를 읽을 때는 선택지를 뭐만 염두에 두자? D를 읽을 때는 선택지 4번, 5번만 염두에 두자고. 따라서 D를 읽을 때 뭘 생각하고 읽는 거다? 선택지 중에서 요 4번, 5번을 염두에 두고 4번, 5번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읽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D를 읽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B하고 C를 놓고 예상 2번을 골라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해봤더니 B가 예상 2번인 것 같아. 예를 들면 B가 예상 2번인 것 같아. 그러면 B가 예상 2번이니까 자, B를 읽을 때 그럼 이제 뭐야?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A를 읽었고 그 다음에 D를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읽어야 되나? B를 읽을 때는 뭐만 염두에 두자 우선? 기본적으로 B를 읽을 때는 선택지 2번, 3번을 염두에 두자는 거지. 선택지 2번, 3번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되는 거지. 뭐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끝났네 다. 자, 요 순서로 나올 거니까 근데 요거 각각의 풀이법은 우리 이미 배웠다. 그럼 뭐다? 2개만 주의해야 돼. 첫 번째, 본격적인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45번에 있는 45번 문제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예상하기. 됐지? 요거. 두 번째, 그러면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우선 A를 읽을 때는 선택지 중에서 1번, 2번만 염두에 두고 읽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제 먼저 읽었고 얘를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D가 예상 1번이다. 그럼 D를 읽을 때는 뭐다? 선택지 4번, 5번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읽는다. 이해되지? 요 2개만 활용하면 너무너무 쉽게 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의 결국 핵심은 뭐다? 이 문제의 핵심은 45번에 있는 요걸 잘 활용하는 거다 이거야. 첫 번째 관점에서는 전체 스토리를 만들어 보기. 두 번째 관점에서는 각각의 단락을 읽을 때 요 5개 중에서 1개 또는 2개에 집중하면서 그 단락을 읽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